대한 집중 좀 하셔야 되는데, 요 계약금을 이제 작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요게 좀 이해를 제대로 안 하면은 헷갈리는 대목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약금을 3천만 원 주었다. 그럼 일단은 최소한도로 이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매매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계약금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계약금은 증약금으로 성질을 갖는데, 이게 이제 계약금의 성질 중에서 최소한도 성질이에요. 계약금이 교부됐다는 것은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용을 한다. 요걸 증약금을 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딱 한 번이가 나왔어요. 왜냐?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떤 계약금이든 최소한도 증약금의 성질을 다 가지니까. 그 대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위약 계약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위약 계약금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위약 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 계약금이 있고, 하나는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성질을 갖는 위약 계약금이 있는데, 위에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써먹는 위약 계약금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계약금 3천만 원을 딱 교부를 해놨는데, 그럼 이어서 중도금, 잔금, 전날짜자 따박따박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 얼굴을 보니까 왠지 믿음이 안 가요. 해서 전날짜에 채무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약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앞으로 중도금 잔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당신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교부한 계약금 3천만 원 위약 벌금으로 몰수하겠다, 그 이야기였게. 이 교부한 3천만 원을 벌금으로 몰수해 가기로 하자. 그래,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요게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 계약금. 그러면 순서를 밟으면 실제로 이 사람이 전날짜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 안 했어요. 포인트는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그럼 이 약정에 따라서 매수인이 교부한 계약금 3천만 원 벌금으로 매도인이 몰수를 해가 버렸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이게 계약금 벌금으로 몰수해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또 하게 된다 그 말. 그러니 이런 약정을 맺게 되면 이 매수인이 전날짜에 칼같이 중도금 잔금 지급 안 하면 이중으로 박살이 나요. 계약금 벌금으로 몰수당하고 다시 얘가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이게 얼른 보면 이 매수인한테 엄청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막을 생각을 해보면 얘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의 전날짜에 중도금 잔금을 제때 따박따박 지불만 하면, 채무이행만 제때 하면 이거 벌금으로 몰수당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약정을 맺자고 얘한테 요구를 했는데, 얘가 요건 나한테 불리하다, 나 이런 거 뭐 하겠다, 그럼 이거 못 하겠다, 그 말은 나 앞으로 뺀질거리겠다는 소리예요. 전날짜 중도금 잔금 안 주겠다, 요 이야기라 그 말이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런 애하고는 처음부터 계약 체결하지 말라 그 말이요. 앞으로 얘하고 계약 체결하면 얼마나 시달리겠냐면 중도금 잔금 제때 안 주면. 따라서 이 약정 뇌구조 바꾸세요. 얘한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이제 이 매수인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전날짜에 확실히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법으로 이런 위약벌의 성질 갖는 위약 계약금 약정 맺으면 되고, 최후로 돌아와서 거기 핵심은 가로친 가번이 위약벌의 성질 갖는 위약 계약금이 되는데, 뒤쪽 언더라인 이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위약 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금이 이제 벌금으로 몰수해 가는 거고, 별도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해요. 예,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박살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 갖는 위약 계약금은 이런 걸 말한다 그 말이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위법행위니까 상대방 채권자는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냥 네가 채무 이행 안 했으니까 손해배상 하라, 이게 안 된다고 말이야. 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자기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이 됐는가를 산정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요. 내가 피해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1,000만 원 배상하더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불법행위로 해서 나에게 얼마 손해가 발생했다, 이걸 입증을 해서 그만큼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나에게 얼마 손해가 발생했는가 산정해서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 용어를 잘 보라 말이야. 손해배상의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계약금을 3천 주놨다. 그 말은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 미리 뭐 해놨다 정해놨다 그 의미야. 따라서 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립하는 위약 계약금은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뭐 해놨다는 거야. 정해놓은 계약금 요거를 위약 계약금 중에서 손해배상 예정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나중에 이제 이자 채무불이행이 실제 있게 되면은 원래대로 하면 나에게 얼마 손해가 발생한가 산정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힘드니까 요 약정을 매놓은 거. 계약금을 미리 무엇으로 정해놨다? 손해배상금으로 미리 정해놨다가 말이야. 예정이니까. 그러면 이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나에게 얼마 손해가 발생한가 입증할 필요 없이 얘가 교부한 3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해놨으니까 3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해 간다 그 말이야. 뛰어난 장점. 나에게 얼마 손해가 발생한 산정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위약벌하고 차이점.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해 가는 거니까 요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한다는 점에서 위약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일 거 아니겠단 말이야. 거기 나번에 손해배상 예정을 성간 위약계약입니다 가지고 판례 대판 81년도 판례 나오는데 요 판례 나왔을 때 처음에 다 틀고 나왔다고 말이야. 왜 다 틀고 나왔냐 그러면 이따가 이제 바로 밑에 나오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565조 1항이야. 그러면 해약금은 계약금을 교반한 자는 2배 돌려주고 계약금 교반자는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말하죠. 이거하고 이게 완전히 비스무리하게 쓰였단 말이야. 계약상의 참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 교반자는 뭐라도 했어요. 그거를 몰수당하고 못 돌려받는단 말이야. 계약금 교반한 자 매도인은 몇 배 돌려주고 배액의 상환권을 약정했다. 이는 무엇으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요 판례인데 이게 얼른 보면 뭐하고 헷갈려요? 해약금하고 헷갈려. 제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이제 처음에 나올 때 다 들고 왔다는 건 요즘에는 이제 합격권을 들어간 사람은 속지는 않겠지만 해약금하고 한번 구별해 보세요. 결정적인 데다가 가로 한번 쳐보란 말이야. 방금 읽으면 81년 7월 28자 판례에서 이게 해약금하고 비스무리한데 그래서 처음에 이게 출제됐을 때 빵점 때려가 수두르겠는데 이전에 이거 속지를 안 할 건데 합격권을 들어간 사람은 차이점을 한번 가로쳐보라고 말이야. 참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게 포인트죠. 해약금은 예전에 채무불능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요거는 뭐 하는 거야? 채무를 이행하자 채무불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게 전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구별하겠나요? 이제는 이런 건 안 틀리겠죠. 그 다음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민법은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약금이 위약 계약금이 되려면은 제일 핵심 반드시 이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금이 위약 계약금이 되려면 이에 관한 특약이 있을 거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왼쪽으로 눈 돌렸어. 아니 왼쪽이 아니라 제일 위에 첫 번째 언더램 위약 계약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요. 따라서 그 밑에 판례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위약 계약금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 못해가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들어요? 어쩔 수 없이 원론칙에 따라서 그저 채무 불이행으로서 나에게 실제 손해가 얼마 발생되는가 산정해서 입증한다면 그만큼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구절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원론칙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실제 손해를 산정해서 입증한다면 실제 손해만 배상받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래자 위약 계약금 약정을 당사자가 맺었어요. 특약을. 그러면 이 계약금을 위약 계약금을 해서 특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매도인이 이 토지를 매면데 계약처럼 땅값이 엄청 올라가서 이걸 팔기 싫어졌어요. 그럼 보통 경우는 팔기 싫으면 계약금 2배 들고 해지하면 되죠.
거꾸로 얘가 사기 싫어했다. 포기하면 되고, 그러면 위약 계약금 약정을 맺어놓은 상태에서도 해약금면 해제가 가능한가? 요걸 생각을 하는 건데, 내 구조 바꿔요. 이 앞전 시험에 그거 물어봤죠. 사례 문제로. 해약금으로서 성질이 그 밑에 언더라인 쳐진다 보세요. 뭐라고 썼는가? 내 구조 바꾸라고 말이야. 위약금 약정 그 밑에 바로 언더라인. 위약금 약정을 하더라도 해약금으로 성질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뇌 구조 바꾸라고 말이야. 여러분 뇌 구조는 항상 뭐 나오면 그거에는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사니까. 여전히 해약금면 해제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요. 속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재작년도 이게 사례가 나온데다 틀리고 나온 사람 부지기수더라 보니. 그 다음 제일 밑에 가르친 나번에서 언더는 앉혀놓은 398조 사항을 봐보세요. 지금 위약 계약금은 위약 벌의 성질을 갖는 것, 손해배상 예정성과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무엇으로 추정을 하느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요. 그건 참고 삼아서 실무에 필요하니까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그 다음 해제권이자 보유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이 글자가 들어 해약금이고, 밑에 우리 민법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이때 첫 번째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해약금면 해제도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요 토지를 반드시 매수하고 싶다. 반드시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계약금만 줘놓은 상태다. 그러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얘가 2배 더 올려줘 계약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당한 이자가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나는 토지를 매수를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게 제일 밑에 언더라인.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맺으면 된다. 바꿔 말하면 계약금 2배 더 올려주고 계약 해제 뭐한다? 요리 특약 맺으면 된다 그 말이야. 자주 물어보니까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야. 실무에서도 반 써먹여야 되고. 그 다음 요건, 여기 계약금 교부자, 매수는 계약금 포기하 결정하면 되는데 항상 시험에서 묻는 거는 매도인 쪽을 물을 수밖에 없고, 얘는 계약금 이제 2배를 돌려줘야 되니까 요때 배액을 제공만 하면 되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이제 계약 해지하기 싫으니까 얘가 구자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나는 구자도 없다. 버팅기는 아들이 있어 이렇게. 그럼 배액을 반드시 얘한테 지급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인데, 제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시기, 아무 때나 계약 해지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행에 착수한 거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언더라인. 첫째, 차후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는다. 대표적으로 판례 밑에도 이제 얘기 드러났지만, 매수인이 계약금 주고 이어서 중도금 지급하면 매수는 자기의 대금 지급 차후 이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중도금 지급점. 매도인 같으면 목적물 인도했다든가 이런 경우, 그게 이제 차후 이행행위 일부를 한 거죠. 중도금 지급했거나 매도인이 목적 인도했거나 이런 경우. 또 두 번째 경우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 잔대금을 준비하고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한테 나 잔대금 준비해서 이제 이행을 할 테니까 니도 뭐 해야죠? 이제 소유권 넘겨줘야죠 나한테. 그래서 잔대금을 준비해놨으니까 관할 등기소에 같이 동행을 하자 촉구한다든가 이런 것들. 단순히 그 밑에 이행의 준비만 하는 것은 이행에 착수한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시험에서 첫 번째로 요즘에 자주 물어본 판례가 그 소송 제기한 판례고 2008년 10월 23일자. 요거는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제 아직 잔대금을 지급을 안 하니까 잔금 빨리 주라 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니까 대금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 이 말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행에 착수한 거로 볼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요거는 자기 쪽에서 이행한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을 뿐이지. 따라서 이런 거는 이행에 착수로 보지를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매수인 쪽에서 여전히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 판례요. 그 다음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자 관련해서 우리가 총칙에서 시험에 나왔던 판례는 요 판례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자 관련해서도 유동적 무효 565조 1항이 두 군데서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총칙에서 나온 시험 문제는 이런 거였고, 총칙에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다. 관할관청 허가 받지 않고 매매했다. 허가 받기 전 유동적 무효다.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565조 1항 해약금만 해제가 가능한가? 요게 총칙에서 출제했던 것이고, 여기 565조 1항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요거는 계약의 일반 법리니까 유동적 무효금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뭐하고 배액을 정하고 해지할 수 있고, 요게 총칙에 나왔던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는 판례는 2009년도 그 판례인데, 요거 하나만 그동안에 거기 나머지 판례들은 다 지겹도록 출제된 판례들고, 요거 하나만 출제가 안 되다 이 앞전 시험에 요 판례까지 나왔는데, 이 계약금에 나오는 판례는 요걸 말하고, 지금 계약금만 3천만 원 교부한 단계에서, 물론 토지거래 허가자 관련해서 3천만 원 교부한 단계에서 지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말할게. 허가 받게 되면 이 계약이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죠. 그러면 이 관할관청의 허가 받은 것도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볼 수 있는가? 계약금만 교부당해서 허가 받았을 때, 그러면 더 이상 이행에 착수한 걸로 바꾸려면 얘네들은 해약금은 해제가 불가능할 건데, 지금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허가 받아봐야 요 계약 자체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것이지 누가 본격적으로 이행에 착수한 바는 없잖아요. 따라서 관할관청 허가 받은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매도인으로서는 언더는 안 쳐진 부분 565조에서 계약금 배액을 선에서 매매계약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시험은 그 앞구절에 나오고, 관할관청 허가 받은 것은 이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중도금 제공,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였을 때 차무 이행행위 일부를 했다. 매수인 쪽에서 이행에 착수를 보는 모델이던 사례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편 당사자 일반에서는 2000년 2월 11일자 판례, 이게 이제 판례 중에서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인데, 지금 내용은 이런 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매수인이 지금 계약금을 3천 주었다. 이어서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지급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일단 매수인 쪽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행에 착수를 한 거, 이렇게 매수인 쪽에서 이행에 착수를 했다는 거. 그러면 도망할 것 없어요. 매도인은 더 이상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제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미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상대방 매도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그래서 여전히 계약금 포기하고 매수인이 해지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 판례인데, 매수는 이미 이행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 매도인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쪽에서 상대방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하도 물어보니까 다 예고 있을 건데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면 예어서 다 맞췄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빵점자루가 수두룩 하다가 말아.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예요. 지금 우리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한다. 따라서 이행에 착수한 이유는 안 된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은 누구를 말하는가? 요걸 묻고 있다고 말아. 만약에 이 일방을 상대방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면, 상대방으로, 그러면 번역을 하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말을 번역하면 일방을 상대방으로 국한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겠죠? 집중하고 있죠? 이 말 여기 대입시키세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대입시켜보라고 말이야. 그럼 얘는 이미 이행에 착수했지만 상대방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잖아. 그럼 얘는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 일방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말한다?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을 말한다. 요거 묻는 거야.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을 말해.
두 놈 중에 어느 일방이라도 뭐한 이상 이행에 착수한 이상 누구도 해제 뭐한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개념이 뭐야? 첫 줄의 핵심.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지 뒤에 언더를 안 쳐놓은 거. 상대방이나 굳건히 했을 것은 아니므로 그거 눈도장 절적이라고 말이야. 진짜 겸손하게 공부하세요. 뒤쪽 종래 시험에 잘 나온 거는 공부 좀만 해도 다 외우고 다녀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면 실력 안 느니까 그 앞에 이유를 잘 생각하란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이자 판례도 2006년 자주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이합전 시험은 사례로 또 출제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면 예어서라도 맞추는데 이게 날짜 계산하면서 사례로 내면 사람 머리통이 깨져본단 말이야. 뭐 물어본지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 중도금 지급 날짜가 6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하자 말이야. 6월 20일 중도금 지급 날짜가. 그럼 얘가 이제 중도금을 딱 지급해버리면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계약 해지 못하고, 물론 얘도 계약 해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과거에 이제 이게 지금 2006년 10여 년 전에 나온 판인데 이게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자고를 나면 일주일에 막 몇천만 원이 뛰던 그 시절에 이런 분쟁이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이 판례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그 무렵부터 이게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이 여기 아파트 값이 계약 시간이 엄청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계약금 2배 돌려줘 계약 해지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 입장에서는 계약금 2배 돌려주니까 손해 보잖아요. 계약금 5천 받았으면 1억 줘야 되니까 5천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아가 콕 미련 새끼들은 미련 짓거리를 하는 거야. 괜히 중개업자를 또 박달해요. 내 아파트 값이 지금 일주일에 계약은 뒤로 일주일에 1억을 올랐으니까 매매대금 좀 올리라 해라. 그러면 나 못 판다. 그러니까 또 중개업자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매수한테. 지금 계약 처리한 이후에 당신은 횡정거라고 일주일만 지금 1억이 올랐다고. 근데 매도인이 지금 자꾸 버팅기니까 매매대금 좀 올려주자고. 올려줄 필요 없잖아요. 올려주면 바로 처음부터 매매대금 정해요. 또 계약처는 위에 올라가는 맛으로 사는 거지. 횡정하는 거 떨어져 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눈치챈 거야. 조만간 더 올라가면 얘가 이제는 계약금 2배 돌려도 계약 해지하겠다고 달라들겠구나. 해서 이제 얘가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6월 중도금 지급 날짜 돌아오기 전 10일쯤 중도금을 먼저 지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악만 쓰고 머리가 똥만 들어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악만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중도금이 전화주니까 돈은 또 한정에서 또 받아. 받기는 바로 받아. 그냥 또 받은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또 일주일 만에 또 1억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들이미는 것은 내가 계약금 2배 더 해지하겠다 했는데 중도금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 단 것이 요거였어.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엄청 생겼단 말이야. 대법관이 쌩 말하고 이 나쁜 새끼라고.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한테. 얘한테. 밥만 먹고 다니지 말고. 그거 쌩 말하게 했단 말이야. 돈을 받기는 왜 받냐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것도 이행 착수로 봐요. 따라서 거기 언더라인 이제 마지막 앉혀놓은 부분을 봤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2배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지는 요 이야기야. 그 판례 내용. 뒤에 물론 시험은 그 앞구절이 나오니까 그 앞구절 언더라인 쳐놨지만 내용은 그 뒤에다 해설해 놓은 거라고 말이야. 그 다음 이 계약 해지 효과도 이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고 문제 풀면 안 틀릴 건데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틀린 사람이 억수로 많아. 이게 의외로 많아. 이게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참호 불능을 이유로 해서 우리 민법에 보면은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 참호 불능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라 요리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흔히 법정 해제 그래요.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는 참호 불능이다 이야기죠. 매매 같으면 매도인이 전날짜 소유권 안 넘겨준다. 매수인이 해제하고 매수인이 전날짜 중도금 안 준다. 매도인이 해제하고 요게 이제 법정 해제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째 일단 해제는 취소하고 똑같이 계약 효력을 소급에서 소멸시켜. 그래서 소급효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을 해제를 했을 때 이행한 것이 있으면 취소하고 똑같아요. 이행받은 걸 상대방에 반환을 해야죠. 그 반환해 주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에다 특칙으로서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하기로. 해제 제도는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기 전에 원래 상태도 되돌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채무불량은 불법행위와 더불어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채무불량은 불법행위 더불어서 위법행위니까 상대방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게 기본적인 효과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물어봤을 때 여기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 여기 해약금에 의한 해제, 요거는 일단은 법정 해제가 아니라 약정 해제 일종이에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그래서 약정 해제 일종인데, 문제는 첫째, 이 경우도 2배 돌려주고 계약금 포기 해줬을 때 소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일단 똑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가? 일단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어야지 원래 성은 되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차이점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맑은 정신을 풀어하면 이게 틀릴 사람 없다고 하면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가 계약금을 3천만 원 딱 줘놨다고 말할게. 그러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약금에 해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2배 돌려주고 포기 이렇게. 그러나 계약금이 급했다 그래서 언제나 해약금면 해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계약금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전날째 중도금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 안 했다. 그러면 채무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매도인 쪽에서 여기 우측에 있는 무슨 해제도 할 수 있다는 거. 법정 해제. 원래 약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는 서로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서 무지 물어봐요. 약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는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존해. 약정 해제도 할 수 있고 법정 해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해약금만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요 약정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채무불량에서 뭣도 가능하다? 법정 해제도. 그러면 효과가 달라져요. 이자 계약금이 교부가 됐어도 채무불이유로 해제하니까 가능하다 말이야. 얘가 중도금 제때 안 주면 채무불량 법정 해제가 되는데 이때는 효과가 요리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법정 해제가 됐으니까. 이 말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약금만 교부한 단계에서도 물론 해약금의 해제 자체가 약정 해제 일종이지만 또 다른 유보된 약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약금면 해제 말고 유보된 약정 해제가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매매를 하면서 내가 건물지켜서 매매를 하는데 관할간처 건축허가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미리 이제 걱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받는데 그래도 사람이 돌들어 짚고 간다고 관할간처 건축허를 못 받으면 내 땅 안 사겠다. 그래서 미리 특약 어떻게? 관할간처로도 건축을 못 받으면 매매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 이런 해제를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러죠. 채무랑 관계없이 당사가 특약에 해서 해제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약정 해제라고 말이야. 이런 또 다른 유보된 약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약금 해제 말고 요 약정 해제도 가능하다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듣겠나요? 이런 걸 섞어서 묻기 때문에 정리 똑바르고 지문을 골라야 된다고 말이야. 옛날 시험하고 그게 달라졌어. 옛날에 요 정도 수준 물어보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안 틀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유보된 약정 해제도 집어넣어버리고 채무불량이라는 법정에도 같이 막 집어넣어버려. 지문에다가.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 말 알아들어요? 당첨 믿음이 안 가니. 따라서 우측에 넘어가서 지금 왼쪽에 나번 채무 손해배상 조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답은 계약금이 교부됐다 해도 상대방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에 채무불리로 해제할 수 있다. 법정에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라번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또 다른 유보된 약정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 요즘에 하도 이런 거 섞어서 막 묻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지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딱 보세요. 해약금을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고 해약금 해제할 때는 채무를 관계없이 했으니까. 근데 계약금이 교부되더라도 이자 중도금 미지급이 있으면 채무불량 계약 해제하죠.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해요. 그러니까 지문에 막 이게 섞여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계약비용 부담 읽으면 되고, 매매 효력,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매도인은 이렇게 토지 매매를 했다. 토지 매매를 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은 저당권 이전은 부담하고, 매수는 대금지금을 부담한다. 요게 이제 매매의 기본적인 효력이요. 이때 저당권 이전은 거기 1번 언더라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길에 과실의 기소원 이전문만 계속 물어보니까 이건 신경 써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민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의 587조에 지금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이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 당신이 취득하시라 그 말이야. 대신 매수는 이제 매매대금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래 모든 돈은 이자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계약처를 하면 이제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긴 건데,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대금에 대한 이자가 사실은 지불을 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매도인 당신은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 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하시라 그 말. 대신 매수인 당신은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불 안 하셔도 된다 그 말. 이렇게. 그래야 양자 공평하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이 취득한 과실하고,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대금에 대한 이자는 상기하는 거로 보자,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거기 판례 밑 언더래, 만약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이미 완납을 해버렸다. 그러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하더라도 과실 취득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죠? 매수인이. 그래야 공평할 거니까. 그런 이야기니까 이해 딱 하고 점검 딱 하고 뒤에 넘겨서, 자 미리 뒤에 더 넘기라고 말이야. 저기 23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매수인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이 매수인의 의무는 옛날에는 거의 별로 시험에 안 나왔어요. 뭐 이론서로 난해한 거 없고 법 조문만 읽어보면 되니까. 그래 언더라인을 안 쳐놨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물론 이제 매매 효력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금 보호료는 담보 책임이에요.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같은 거는 과거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조문을 물어봐요. 따라서 언더라인은 안 쳐놨지만 조문은 한 번씩 읽어는 보되, 거기 우측에 가로친 3번을 보세요. 방금 해준 소리 거기도 나와 있잖아.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를 반납부터 대금이자 지급해야죠. 그때까지는 이제 매도인이 과실취득이나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로친 4번에 588조 매매의 목적물에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문의 일부를 상실할 염려가 있으면 그 이음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터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88조 본문. 이때 거절하면은 전날짜 대금 지급 안 하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안 되겠죠. 정당에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밑에 판례요. 96월 11자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우리 실무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매매의 경우에 실무상으로 지금 이 건물에서 매매를 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항상 보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이 사람은 필요한 돈을 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제3자 A 앞으로. 이렇게 저당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여기 588조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매대금 전액을 딱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그 돈 가지고 3천만 원 갖고 저당권 말소시켜주고 요리 돼야 되는데, 내가 얘 못 믿잖아요. 돈 매매대금 3억 다 줬는데 변전하고 인도 들고 토지로 날아가서 낚시 지르고 있으면 어찌 거냐고 말이야. 나만 돈 3천만 원 날아가는 거죠. 내가 또 갚아야 되니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근저당 실행하면 나는 소유권 취득 뭘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음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터 일부 지급을 거절하라. 그러면 여기다 채권 최고 한도가 3천으로 되어 있다. 매매대금 1억이다. 그럼 1억 전부 거절한 게 아니라 3천만 한도에서 거절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만 묻는다 말이야. 이런 사례가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왜?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본 사례가 이런 거야. 목적물에 뭐 저당권이 설정됐다, 가압류가 되었다, 이런 거. 그죠? 이때 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기 나왔는 588조에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때 이제 대금 지급 전할자 안 해도 이행지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인가요? 또 얘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무슨 관계야?
이 경우 이제 얘는 항상 완전한 저상권 이전을 항상 이 생각하세요. 완전한 저상권 이전을 의무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뭐 플러스 여기 뭐 저당권, 가압류, 뭐 처분금지 가처분 그런 등기되었으면 그걸 말소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완전한 저상권 이전을 주니까. 따라서 이제 요거하고 세트로 이자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야. 따라서 네가 근저당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까지 대금 지급 뭐 하겠다. 흔히 말하는 이건 이제 536조죠. 536조에서 뭐 동사 줬다는 거야. 동시행 항목 동사 주세요. 따라 이제 거기 판례를 보면 요 판례는 이제 588조에서 지금 이음 한도 가로 열고 닫고 채권 최고액을 원칙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죠. 확인했나요? 그 한도에서 이제 588조 1항에서 대금 일부 지급 거절한다 그 이야기인데 요 사건과 관련해서 96년도 그 사건 우리 판례는 뭣도 지금 인정을 한다. 동시에 536조도 알아듣겠나요? 이 경우에 매수는 536조도 행사할 수 있다니까요. 동시행 항변권도 같이 기억하라 한 말. 요즘엔 쪼가리 지식 갖고는 문제 못 푸니까 이때 그럼 이제 이 경우에 매수는 이제 이렇게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를 하면 돼요. 588조에서 대금지 거절할 수도 있고 536조에서 거절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죠. 판례가.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가 실무에서 노상 겪고 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설정이 돼서 매수는 항상 깨름칙한 거예요. 돈 바로 준 사람 있어요? 돈 몰라도 돈 제대로 안 준다고. 돈 몰라도 이야기해요. 야 이 새끼야 이거 말소시키라고. 나는 깨끗한 건물 샀지 무슨 꾸정꾸정 거 샀냐고. 그거 중개업자 쳐다보는 거야. 나 어찌하면 되냐고. 그럼 일단은 이제 이런 권리를 행사해서 대금지급 거절하면 되는데 536조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판례하면 예? 그럼 중개업자는 여러분 중개업자 매수한테 뭘 권장하고 싶냐고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차이가 좀 있어. 588조 536조는 더 매수한테 이론적으로 권장을 해야지 훌륭한 중개업자 소리 듣고 돈 벌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500 힌트를 주면 588조는 조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지급 거절하는 거예요. 따라 이 경우는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게 588조예요. 536조는요. 그러죠. 전부요. 대금 전부 지급을 거절한다. 여러분 같으면 뭐 행사하고 싶어요? 536조 행사하는 게 낫죠? 그렇게 설명해 주라고 말이야. 그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민법 전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따라서 우리 머리통을 지근지근 뽀개게 만드는 230페이지부터 매도원의 담보 책임. 원래 이제 방금 가르쳐준 것처럼 이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매도원의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는 대금지급 의무인데 이게서 내면은 틀릴 사람 없어요.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 이 두 군데 틀려보면 그냥 게을러서 틀리는 거예요.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봐도 요즘은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틀리면은 이거 본인 참말로 뭘 파괴해야 되렇게. 대신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이런 거는 누구나 맞춘다고 보니 공짜로 맞추기 위해서 내는 거고 담보 책임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매매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다. 그럼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는 매도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 하자 있으면 얘가 참겠냐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책임져라 그러지. 그 책임을 말해요. 그거를 이제 민법에서는 담보 책임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이전음하고 대금지금 요것보다 요게 이제 본래 효력이긴 하지만은 시험은 요게. 그러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는 매수는 책임을 져라. 그 책임을 우리가 흔히 담보 책임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담보 책임 인정되는가? 물론 근거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는데 중개사 수준에서 이 담보 책임을 깊이 들어가면 담보 책임 하나 가지고 10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사법고시 공부하고 뭐 하면은 별일서 하면은 담보 책임 하나 갖고 한 10시간 강의를 해요. 담보 책임 성질 하나 갖고 1시간씩 하니까 학자들이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한테 담보 책임 30분만 가르쳐도 머리 쥐내린다고 도망가는데 10시간은 무슨. 따라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시험에 나오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계약의 종류 중에서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기억을 더 살려보면 지금 계약의 종류 중에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 요걸 왜 구별해야 되는가? 요 구별의 실익이 일단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쌍무계약은 저번 주도 이야기했다시피 양자 모두가 대가주 요정에는 참고가 생기니까 뭐가 발생된다? 동시 이행의 항명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가 대가적 의존과 누는 참으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쌍무계약부터 발생하는 특유한 계약의 효력이다. 편무계약의 경우는 대신 동시행 항명 위험부담 문제가 안 생긴다. 요것 때문에 이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이 집중 시험에 나오는데 대신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구별의 실력도 여러분 이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무시해서 살아서 그렇지. 이 유상계약, 무상계약 구별의 실력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자 담보책임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된다고. 여기 이제 유상계약은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관 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계약이 유상계약이에요. 그럼 유상계약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래자 매매를 생각을 해보라고. 요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그럼 양자 모두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 출원한 것이 유상계약이에요. 얘 소유권 이전 재산 출원, 얘 1억 원 대금주 재산 출원. 그러면 이런 유상계약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양자 모두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출원하기 때문에 급부하고 반대 급부세, 급부 소유권은 반대 급부 대금지가 요게 대가 관계가 유지가 될 것. 이게 유상계약의 특징이에요. 바꿔 말하면 대금 1억 주면 이 건물 값어치도 1억 원 값어치가 나가야 됩니다. 고약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건물 인도받고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고 말. 이게 1억 원 값어치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급부로서 여전히 1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은 급부하고 반대 급부 사이의 대가 관계 유지가 안 되는 거렇게. 그러니 유상계약 특성상 요걸 이코를 만들려면은 하자가 있는 만큼 당신이 얘한테 책임을 지시라. 여기다 이제 9천만 원짜리밖에 안 나가더라.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손해배상 해줘라. 요런 이야기야. 요런 책임을 담보 책임 1 이야기로. 그 대신 증여로 한번 바꿔서 해보라고 말이야.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증여계약 체결했다. 쟤가 증여자, 얘가 수증자. 요걸 인도받고 보니까 건물에 흠이 있더라. 하자가 있더라. 그러면 수증자는 요 건물을 공짜로 얻었어요. 요런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증여자 일방만 재산 출원하지 상대방 수증자는 재산 출원 안 하죠.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근데 건물에 하자가 따라서 아까 매수인처럼 이 하자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 져야 쓰겠네 손해배상 해줘서 맞아 죽는다고 말이야. 공짜로 줬으면 이 새끼야 네가 좀 땜질해서 쓰지. 이 새끼 양심에 털난 놈이라고 말이야. 법은 상식이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증여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이게 특징이야. 따라서 유상계약, 무상계약을 왜 구별하느냐? 유상계약의 경우는 원칙, 목적물 등의 하자가 있으면 재산 수여자가 담보책임을 지지만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책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이런 것도 간혹 나온단 말이야. 다음 중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를 골라. 1.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안 된 경우. 2. 도급에 있어서 하자가 안 된 경우. 3. 교환계약에 있어서 하자가 안 된 경우. 4. 임대차 하자가 안 된 경우. 5. 증여에서 하자가 안 된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는 지금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계약이 딱 3개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매매를 보면 담보책임에 관해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환이나 임대차를 보면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렸던 거야. 내가 교환계약 공부할 때, 임대차 계약 공부할 때 매매처럼 담보책임 읽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딱 한 줄은 쓰여 있어요. 한 줄은. 근데 그걸 못 봤다는 소리지. 그 왜 그러느냐? 매매는 유상계약이요. 그럼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른 유상계약에도 똑같이 준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매매에서 나오는 담보책임이 다른 유상계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예의 들은 것 중에 도급,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전부가 다 유상계약이요. 그 담보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증여는 담보책임이 안 생기니 요거 정답 고르면 돼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 틀린 사람 의외로 많았으니까 먼저 서울대 딱 조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초를 염두 두고 그 밑에 성질도 아주 중요하니까 먼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 책임이다. 요 말은 방금 내가 가르쳐준 것처럼 이건 유상계약의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급사 대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당연히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일방 당사자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과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책임이다. 그런 의미의 약정이 없더라도.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유념할 거 가로친 나번이에요.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똑같아요. 지금 왜 담보 책임 인정이 되느냐, 이 유상계약의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급사 대관계를 유의시킬 필요성 때문에 하자가 쓰면 일방이 타방에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매매를 했다 1억 원에. 근데 이 목적물 하자 발생에 대해서 얘한테는 전혀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귀책사유가 없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다 주고 얘한테 책임 못 물어야 되냐고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귀책사 하자 발생에 대한 이자 귀책성은 상관이 없이 당연히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얘한테 책임을 부여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다. 그건 잊어먹으면 안 되고, 다음번에 이제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 경우도 인정이 된다. 이건 이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라분도 마찬가지죠.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도 우리 민법은 담보 책임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이것도 워낙에 중요해요. 514조가 이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그 담보 책임 내용이 나왔는데 이따가 이제 쭉 공부 또 이미 한 사람 알겠지만 이 담보 책임은 일정한 요건 하에 하자가 있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용이 이제 이런 권리들을 행사한다는 건데 뭐 계약을 해지하고 마지막에 완전물 급부 청구하고 등등 이렇게. 그런데 가로 열고 닫고 우리 민법에 이런 이제 보세요. 이 건물 매매를 했다는 거야. 건물 매매를. 근데 이 건물에 물질적인 결함 하자가 있어요. 그럼 얼른 생각을 해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야 내가 제값 다 줬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 하자 당신이 보수해 줘야지 하자 보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 민법상. 근데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는 그 앞에 열거한 해제권, 대금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등등등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만 하자 보수 청구라는 권리는 얘한테 인정이 안 돼요.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자 보수 좀 해줘. 그럼 나 더 이상 꼬장 안 부를게. 그럼 매도인이 알았어 한번 적어둬서 끝나는 거예요. 법정에 안 가고. 제 말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얘가 하자 보수 청구했는데 야 법에 하자 보수 내가 해줄 책임은 없어. 너 거절한다. 그러면 보수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 말이야. 이 말 알아들어요? 우리는 말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민법이 무슨 법이다? 실제법. 하자 보수 청구할 권리가 있냐 없냐 따라 상대방 그런 보수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민법상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는 있어요. 지네들끼리 보수해달라고 해. 그거하고 혼동 이렇게 만든다고 말이야. 우리는 법을 위하 권리 의무를. 하자 보수 청구할 권리는 없어. 근데 얘가 청구할 때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줬다고 해서 소송 제기는 그래도 그 이야기요. 지금 우리는 민법 실제법 비하여 말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고 보수 좀 해줘서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해달라는 권리는 없다. 민법 실제법 권리만 배우니까 그거 다시 한번 구별하고.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냐면 단답식으로 이게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 다음 중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내용이 아닌 걸 골라. 그럼 하자 보수 청구 고르시면 돼. 숨도 쉬지 말고. 근데 들고 나와서 또 꼬장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매매했을 때 하자 쓰니까요 보수들께 이거 해줬거든요. 그럼 어찌 이게 안 돼요? 이러니까 내 머리 확 돌아보고 싶었다고 말이야. 그럼 어찌해야 되냐고 말 그분을. 제가 하는 말 알아듣죠? 우리는 권리의무 비하 항상 민법은 실제법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 거예요. 이제 꼬장 부리는 사람 없을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담보 책임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 책임 발생 원인권에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 머리를 지근지근 뽀개버린 것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 여기에 이제 집중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별로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경매에서도 이제 담보 책임이 있어요. 요게 이제 중개사법을 새로이 제정을 하면서 중개업자가 경매 대리를 또 하도록 허용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도 중개업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 민법에서도
경매에서 담보 책임도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매매에서 담보 책임도 있는데, 채권 매매에 있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중견모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단 한 번도 85년 이후로 시험에 낸 적이 없는데, 한 3년 전인가 독자적인 문제라고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냈고 지문 한 개에다가 갑자기 채권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 지문 한 개에다 넣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절할 뻔했는데 출제원 여기 무주 구천등에서 오는가 싶어서. 왜냐? 채권 매매는 여러분 중요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게 들어가다가 최소한도로 민법은 대한민국 모든 자격증 시험에 공통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법구조부터 시작해서 주택거래세까지. 근데 범위가 다 달라. 왜 범위가 다르냐? 그 업무하고 관련 있는 건 발제해서 시험 범위를 하기 때문에. 그럼 민법 출제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원 들어가는 건지 법무사 출제원 들어가는 건지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야 된다고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간 놈은 짐승과 똑같아. 생각 없으니까 반반 뭐하노? 예? 그래서 출제원 된 놈이 생각 없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그게 무죽 전동이라고.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은 여러분은 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출제원 선배들께서도 가만히 출제를 안 했던 거야. 전부.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안 내면 돼. 왜 지금까지 85년 이후에 물건 한 번도 안 냈을까? 아까보네? 한 번 내볼까? 미친놈이지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놈들. 따라서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은 우리 책자에서도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한 번 나오더라도 무시해버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관건 밑에 두 개는 예우사로 맞춰. 문제는 요거예요. 권리하지 않은 담보 책임. 따라서 이제 먼저 권리하지 않은 담보 책임 개념을 먼저 가르쳐 들어봐야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따라서 거꾸로 공부를 하자고 말이요. 이 권리하지 않은 담보 책임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니까 그걸 먼저 역으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 삼아서 권리하지 않은 담보 책임은 결과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지겹도록 물어봐요. 권리가 타인에게 손한 것 담보 책임.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또 한 가지를 생각을 좀 하자고 말이요. 지금 이게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손한 담보 책임이 첫 번째 유형으로 나와 있죠. 가르친 가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주로 드는 예가 이게 저가반 예는 아니다. 이런 걸 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 중에 이런 예를 참 많이 듣고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 소유자가 현재 A라고 말이에요. 그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현재 소유권 유시간 편이면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569조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하던 매매는 일단 유효예요. 이 매매도 유효. 왜 유효인가 그 이유도 내가 가르쳐줬고. 뭐 때문에 유효해요?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본다고 그랬죠? 요 목적물 예거라고 착각해서 매수한 애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에서 무효로 해버리면 소유권 이전은 안 생기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소유권 넘길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면 얘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유효를 만들어야지. 소유권이 생기니까 악착같이 이놈으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권리 이전을 노력하지 않겠냐고 말이야. 그래야 얘가 보호되는 거야.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보는 거야. 569조에서.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이임기 돌아할 때까지, 자 1월 10일 날 매매했다, 3월 20일 날 소유권 넘기로 했다. 그럼 이 날짜까지 얘로부터 권리 이전을 해주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요 A가 예를 들어서 B에게 이중매매를 해가지고 이중매매 원칙 유효다. 얘한테 등기 전 소유권 넘겨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더 이상 A로부터 소유자로부터 권리 취득 못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을 못 해주니까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꼬장 부리자, 너 책임 좀 져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 책임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례를 내놓고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떻게 책임 묻습니까? 그런 걸 고르는 거야. 근데 이게 유형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걸 외운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해. 또 외워도 못 풀어요. 따라서 몇 가지 기초를 잠깐만 떠올려보자. 이런 걸 암기 안 하고 상식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지겹도록 나오는 법률 용어가 첫째 선의악이란 소리인데, 선의 어떤 사정 모르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사고하셔야 돼. 악의는 어떤 사정 알고 있는 것이고, 선의는 착한 놈이니까 언제나 보여주고, 악의자는 싸가지 없는 놈이니까 지근지근 밟아버렸다 이래버리면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선의는 어떤 사정 모르는 것,
악인은 알고 있는 거 꼭 이렇게 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 교재에 지겹도록 나오는 그놈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소멸시하고 달리 뭐 때문에 제척기간을 우리 민법 두고 있어요? 소멸시하다 제척기간은 주로 이거는 이제 그러죠. 빨리. 그 아시는 거예요. 빨리란 말이 나와도 알고 있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야. 주로 형성권에서 이렇게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형성권이잖아. 법률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드니까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빨리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권리 행사기를 제한하자면,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146조 같으면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요거는 이제 법의 규정이죠. 기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지겹도록 물어봐. 추인할 때부터 3년, 요 기간 내 행사하라. 대신 이제 이렇게 규정이 없으면, 아까 예약관계권 나왔다시피 법의 규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 1번째 몇 년에 걸리고 10년. 그러니까 이게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여기 시험이 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규정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런 게 없으면 몇 년으로 보고 10년. 물론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고, 없으면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제척기간은 뭐 때문에 두고 있느냐?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성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자 말이야.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제척기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겹도록 우리가 써먹고 사는 것이 그놈 해제제도예요. 다시 한 번만 음미해보자 말이야. 해제제도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죠. 계약이 일단 유의하게 성립이 됐어요. 구질구질 다 중요하죠. 성립됐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도 뭐하는데 계약을 유지 존속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도 되돌리자. 그래 두게 된 것이 해제제도. 그래서 해제는 계약의 경우만 특약이 인정되는 제도고,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무 불량의 경우니까. 매매 같으면은 소유권이나 대금직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 이 목적도 뭐 한다면 소유권 이전 안 하고 대금직 안 하면 목적도 뭐 하고, 이게 채무 불량이니까 눈에 확인해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무 불량이 전형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적인 경우니까 채무 불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라 우리 민법에 규정을 했고, 이게 흔히 말하는 법정 해제고. 그러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것이 꼭 채무 불량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모의에서도 약정에서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이게 취소하고 차이점이고, 이런 걸 약정 해제라 그러고. 근데 이 약정 해제는 실무에서 별로 활용이 안 되니까 우리 실무에서 대부분을 찾은 약정 해제는 아까 집중 가르쳐준 그렇죠. 해약금은 해제가 약정 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줄거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상태 돌아가니까 온상계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이제 거꾸로 뒤집자 말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해제 그러면은 채무불량 잃어버리면 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채무불량 또 올리면 그 빵점짜리라고 요거 또 올리셔야 돼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요거. 그 중에 하나가 채무불량이라고 말이에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냐 올려서 되돌리기 위해서 해제를 두고 있다. 그럼 뒤집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할 수 없다. 요 세 개가 민법에서 맨날 써먹고 나면 매일이면 나오는 기초예요. 요거를 적절히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면 어떻게 갖고 놀면 되는가를. 지금 이 사례에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근데 얘가 이행기까지 권리치도 못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나 얘한테 책임 묻자는 건데, 아까 서울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담보 책임이 왜 인정이 되냐. 유상계약의 특성, 양자 모두 헷갈리는 재산 출원이라든가 유상계약의 특성상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의 대가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이 유지가 안 되니까 하자가 있는 만큼 매도인 당신이 책임져라. 그래야 이게 이코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것도 산수 공부를 한번 해보라.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1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소유권 단누만 넘어갔다. 얘는 얘한테 권리 좀 못 해준다. 그러면 급부는 제로죠. 급부가. 근데 반대급부는 지금 1억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급부와 반대 대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코르를 만들어 보세요. 권리전이 불가능 빵이니까 반대급부도 빵으로 만들면 이코르 되잖아요. 그럼 빵으로 만드는 방법, 얘가 대금 안 주면 돼요. 대금 안 주려면 뭐 하면 되느냐? 계약 해지하면 돼. 따라서 결론 보세요. 이 사례구는 목적물 전부된 권리가 남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두 놈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달성할 수 없으니까 매수인 쪽에서 일단은 계약을 해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해제해버리면 반대급부 대금 줄 필요 없으니까
빵 대 빵으로 이코르가 딱 성립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걸 집중 물어본단 말이에요. 매수인이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이런 것만 한번 연구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동일하게 매수는 계약 해지한다는 거예요. 악이 매수인데 해제가 가능해요. 이런 데만 속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선이다 그 말은 목적물 전부당 우리가 타인에게 손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자고, 악이 자는 그걸 알고서 매수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권리 자체가 타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얘의 권리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해지하라는 건데, 얘가 이런 내막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 이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악이라 그래서 너는 해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웃기냐고 말이야. 이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거요. 근데 목적 달성도 뭐하잖아. 이미 다른 놈은 딴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늙어 죽을 때 관뚜껑 덮을 때가 찝찝해가지고 똥 싸고 밑에 안 닦는 놈처럼 계속 찝찝한 거야. 이게 유언 남겨야죠. 자신감 맞대. 내가 언제 계약 처리했는데 권리전을 이렇게 못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찝찝하다, 네가 해결해라. 웃기잖아 이렇게. 따라서 선악 불문하고 계약 목적 달성 어차피 뭐하니까 해제해야 된다 그 말. 이때 또 한 가지, 선의자는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돼요. 원래 담보책임의 내용을 보면 이 손해배상 청구도 하도록 되는데, 이건 특징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요. 딱 한 가지 빼놓고는. 한 가지, 선의하게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뭐인가요? 그러죠. 576조요. 저당권의 경우. 그거 빼놓고 전부 선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근데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경우도 선의자는 계약 해지하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한대. 악의자는 일단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그러면 얘는 착한 놈이니까 손해배상 청구, 악의자는 싸가지 없으니까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선의자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서 매수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틀림없이 이행기에 도래하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 요리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못 넘어오잖아요. 미리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이 반드시 필요해서 매매를 했다, 근데 이전 못 받았다, 그래서 비슷한 건물을 살려고 했더니 값이 엄청 올랐더라, 나 손해 엄청 봐요. 대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악의자는 이런 생각을 할 거라면 이런 내막을 쭉 깨고서 매매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생각도 하느냐, 재수 원부터면 얘가 이자로부터 권리 취득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권리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다 해요.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경우는 매수인이 갖는 이런 권리를 1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도인한테 제척기간이 1년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 전부가 탄핵 소위 담보책, 이 경우는 아예 제척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정이 돼 있잖아요. 불확실 상태 아니잖아. 그러면 아까 제척기간은 뭐 때문에 도는 거예요? 법률관계가 불확실할 때,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을 때. 굳이 이 경우는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확정이 됐는데 굳이 권리를 무슨 일정 기간 행사하라 뭐하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 경우는 이런 게 특징이라고 말이야. 이런 걸 안 해오고 여러분이 도출을 해야 된다 말이야. 기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따 다시 연습해보라고 좀 쉬었다 하죠.